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과 빅토리 주식TV가 함께 스타벅스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랫동안 빅토리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한타증권과 제휴를 맺고 함께 컨텐츠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도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매번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게 이제는 식상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항상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뿐이기 때문에 매번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부족한 빅토리지만 여러분들이 잘 지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잘 해올 수 있었습니다. 제 의사결정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러면서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가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때로는 오판에서 여러분도 상처를 받고 저도 상처를 받는 그런 바보 같은 의사결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도 끝까지 저를 믿고 기다려주시고 힘을 주신 구독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제가 잘 되는 거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 의사결정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는 것들로만 선택할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스타벅스 이벤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반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고 선착순은 200명이라 빠르게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구독자가 23,000명 정도 되니까 1% 정도의 구독자님들이 신청하실 경우 선착순 200명이 다 찰 것 같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모두 드리고 싶지만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부득이하게 선착순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이벤트 예산을 지원해줘서 유한타증권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어서 저는 정말로 기쁩니다. 이벤트에 당첨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한타증권 제휴 컨텐츠에서 빅토리 주식TV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뒤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6월 30일까지 잔고를 100만원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으며 주식으로 들고 계셔도 된다고 하니 장기 투자하는 종목을 이관하거나 현재 여유자금을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새롭게 저와 함께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더 좋겠죠. 첫 번째 조건이 빅토리 주식TV 신청하기와 두 번째 조건이 잔고 100만원 유지하기가 만족되면 유한타증권에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1매 증정해 드립니다. 계좌를 여러 개 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유한타증권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증권사를 옮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도 유한타증권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유한타증권의 MTS는 키움증권만큼 편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유한타증권과 미팅할 때 제가 들은 첫 마디가 고객의 계좌가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는 더 들어볼 것도 없이 이미 함께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고객을 위하는 기업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유한타도 빅토리도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은 확실합니다. 다만 제 실력이 문제겠죠. 제가 실력을 잘 쌓아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조건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빅토리 주식TV 신청하기는 유한타증권의 트레이더 HTS나 MTS에 접속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MTS를 예로 들면 뱅킹 업무에 제휴 컨텐츠가 있습니다. 거기에 빅토리 주식TV가 있는데 클릭 몇 번 하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고 공짜입니다. 두 번째 100만원 유지하기는 6월 30일까지 현금이나 주식으로 들고 계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도파민을 조금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파민을 이해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파민이 뭐냐? 도파민은 카테콜라민 중에 하나로 동기부여 기능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우리가 동기부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도파민이 관여합니다. 도파민은 또한 약물 중독,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의 여러 신경 정신 질환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도파민은 지나치게 과다하면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고 지나치게 적으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즉 도파민이 많으면 정신분열증이고 도파민이 적으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루 커피 2잔을 마시면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파민이 적으면 우울증에 걸리는데 커피를 마시면 도파민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울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하루 2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우울증 발생 위험이 32%나 낮았다고 합니다. 우울할 때 커피를 마시면 다소 기분이 전환되는 경험을 다들 알게 모르게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좋죠. 도파민은 중독성 질환의 핵심 기전에 놓여있는 신경 전달 물질로서 약물 중독뿐 아니라
도박, 게임 등의 중독에도 관여하고 또한 음식 중독으로 인한 비만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뭔가 중독 증상을 보인다? 도파민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박 중독, 게임 중독,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통받고 있는 주식 중독은 대부분 도파민 때문입니다. 인위적 보상의 약물을 사용하면 자연보상보다 2배에서 10배 많은 양의 도파민이 분비되고 효과도 훨씬 오래 지속되므로 자연보상 행동이 주던 행복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약물을 사용하면 자연보상이 주던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없게 되어 삶이 밋밋하고 생기가 없으며 우울하고 슬퍼집니다. 자연보상과 약물보상의 강도는 귓속말과 마이크에 대고 소리 지르는 차이와 같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라디오 소리가 너무 크면 볼륨을 낮추는 것처럼 계속해서 약물을 사용하여 너무 많은 도파민이 분비되면 우리의 뇌는 도파민을 적게 생산하거나 도파민과 결합하여 작용을 나타내는 도파민 수용체의 수를 줄여버림으로써 압도적으로 증가한 도파민의 양을 조절합니다. 우리의 뇌가 도파민 양을 조절한다는 데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 결과 약물을 남용한 사람의 보상 회로에 대한 도파민의 영향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져서 더 이상 전과 동일한 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약물 사용 초기와 같은 정도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양의 약물을 자주 사용해야 합니다. 처음 그때 그 느낌을 받으려면 똑같은 양을 주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뇌는 점점 더 많은 양의 도파민이 필요하여 점점 더 많이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처음 약물을 사용했을 때 느꼈던 그 쾌감을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됩니다. 망한 거죠. 마약을 하면 끝없는 쾌락을 얻을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많은 쾌락을 잃게 됩니다. 마약 중독자는 마약을 하는 동안 이전에 느꼈던 소소한 행복을 잃었다고 합니다. 학교 가는 길에 사 먹는 연유 라떼 한 잔,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서 먹는 핫도그 하나가 진짜 맛있었어요. 그런데 약을 하니까 그런 것에 무감각해졌어요. 마약은 천국을 위장한 지옥이라고 합니다. 마약을 하면 쾌락의 역치가 올라가 일상의 모든 것들에서 쾌락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쾌락을 느끼고자 시작했는데 결국 쾌락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린 알게 모르게 도파민에 꽤나 절여져 있습니다. 자기 전 맥주 한 캔은 정말 시원합니다. 고생한 하루에 대한 보상을 받는 느낌까지 주죠. 맥주의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뇌에서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일시적으로 증가합니다. 즉 맥주를 마시면 도파민이 분비돼서 기분이 좋은 겁니다. 맥주를 한 번에 많이 마시지 않는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소량이라도 자주 마시면 알코올 의존증이 된다고 합니다. 과음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면 이미 뇌가 조건 반사를 통해 계속 술을 찾도록 하는 알코올 의존증이 시작된 것입니다. 알코올 의존증이 심하면 뇌의 쾌감 중추가 술에만 반응해 다른 일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술을 마시지 않을 때 우울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에 빠집니다. 에이, 자기 전에 맥주 딱 한 잔인데 나는 아니란 생각을 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행복하려고 맥주를 마신 거잖아요. 그런데 맥주를 마시면 점차 행복을 잃게 됩니다. 마약 중독자가 처음부터 마약 중독자가 아니었듯이 알코올 중독자도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어느 순간에 중독에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새 중독의 함정에 빠져든 것이죠. 커피, 맥주, 마약 등 약물로 인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쾌락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어느 날에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하죠. 손쉽게 행복해졌던 것만큼 그 행복에 둔감해지고 반대로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4일엔 도파민과 중독이라는 논문도 나왔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중독성 약물을 습관적으로 섭취한 결과 뇌에서 발현되는 도파민 수용체가 감소하여 다른 활동에는 관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다 보면 나중에는 술만 찾게 되고 다른 것들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의 시작입니다. 중독이 된 것이죠. 분명 처음에는 중독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새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스마트폰도 그만하시고 맥주도 그만 마셔야 합니다. 그럼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냐? 잘 생각해보면 우리 조상님들은 스마트폰이 없어도 잘 사셨습니다. 그런데 술은 있었네요. 그러나 도파민 중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현대에는 과연 술을 마셔야 하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더 행복할까? 술을 안 마시면 더 행복할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분명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거든요. 부인할 수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럼 마시는 게 더 행복한 게 아닌가? 제가 도파민 중독을 토대로 이해한 바로는 단기간에는 술이 주는 쾌감으로 분명 더 행복하다고 느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쾌감을 느끼지 못하면서 행복을 잃고 불행해질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양쪽에서 다 이득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인간은 언제든지 자제력과 통제력을 잃기 쉬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중독으로 훅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커피, 술, 마약 등 약물에 관한 중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엔 이미 스마트폰은 부인할 수 없이 명백하게 중독입니다. 잠자기 전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싶은 욕구는 정말 참기 힘들죠. 매번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참아야 합니다. 참다 보면 또 안 보게 됩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중독은 사실 다른 쉬운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식하게 참다 보면 사람은 금세 그런 환경에 잘 적응합니다. 저의 예시를 들어보면 사실 저는 종토방을 끊기 힘들었습니다. 또 직업이 유튜버다 보니까 궁금해서 매일매일 들락날락거렸죠. 지금은 끊었습니다. 처음엔 죽을 것 같이 힘든데 막상 하루 이틀 지나면 의외로 스마트폰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처음엔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입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막상 하루 이틀 지나니까 쉬웠다입니다. 중독 행위를 멈추는 건 처음만 어렵지 하루 이틀만 지나면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도파민과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는 도파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파민을 남용하면 중독에 빠져 인생이 망가지게 되죠. 저와 여러분 모두 도파민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현명하고 슬기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3년 5월 15일 HLB 분기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재무제표 주석의 맨 끝자락부터 보는 걸 좋아합니다. 이번 HLB의 가장 마지막 주석에는 뭐가 있을까? 최근에 발생했던 이벤트인 선박사업 물적 분할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분할 존속회사는 제약바이오 사업을 영위하는 HLB고 분할 신설회사는 선박사업을 영위하는 HLB-ENG입니다. 물적 분할하면 모회사 밑에 자회사가 생깁니다. HLB는 물적 분할했기 때문에 HLB 밑에 비상장 법인 HLB-ENG가 생겼죠. 물적 분할은 모회사가 특정 사업부를 분사해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회사는 신설된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모회사의 주주는 자회사의 주식을 가지지 못합니다. 주주가 자회사의 주식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눈치채셨겠지만 물적 분할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알짜 기업을 분할하고 재상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주주는 알짜 기업에 대한 주식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억울하고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쪼개기 재상장이 금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쪼개기 재상장, 즉 물적 분할 후 재상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HLB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제 생각에 HLB 주주들은 선박 사업을 알짜 사업이라 생각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나 선박 주식 필요 없는데 너 가져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LB에서 재상장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죠. 그러니까 보통은 알짜 기업을 물적 분할해서 재상장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만 HLB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주들이 떼어내고 싶은 게 선박 사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선박 사업이 알짜 사업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같은 주주라도 각자의 생각은 다양하니까요. 재무제표를 확인할 때는 주석을 꼭 보세요. 특히 주석에는 재무제표 본문에 대한 보충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볼 때 반드시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이란 낱말이나 문장의 뜻을 쉽게 풀이한 글을 말합니다. 재무제표만 언뜻 봐서는 이해가 안 될 때 주석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재무제표는 어렵죠. 어려운 문서를 볼 때는 그림 자료처럼 본문 옆에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주석이 있으면 정말 편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주석이 재무제표에도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무턱대고 재무제표부터 살펴보는 것보다 주석부터 살펴보는 것이 접근하기 쉽습니다. 참고로 제가 재무제표 주석의 맨 끝자락부터 보는 이유는 기업이 숨기고 싶은 내용들이 보통 주석 맨 끝에 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까먹었습니다. 워런 버핏인가? 그리고 주석에서만 파악 가능한 내용도 있습니다. 심지어 주석을 안 보면 오판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어떤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보니 매출 채권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15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왜 줄었을까? 손익계산서를 보니
전기 매출액과 단기 매출액이 비슷했습니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매출 채권이 감소했으니까 매출 채권이 빨리 회수됐구나 라고 판단하면 땡, 틀립니다. 정말 한 끗 차이로 재무제표 해석이 비껴나갑니다. 실제로는 거래처의 상황이 나빠져서 대손 충당금이 증가한 탓입니다. 이렇듯 재무제표 주석을 안 보면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쁜 뉴스였던 것이죠. 이렇게 판단을 가르는 정보가 재무제표 주석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주석을 안 읽을 수가 없겠죠. 이어서 그 다음 HLB의 재무제표 주석을 보면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 내역이 나옵니다.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자본대체로 334억 원이 찍혀 있습니다. 전분기에는 없었지만 당분기에는 새롭게 출연했습니다. BW 하면 남윤재 대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 2022년 1월 7일 기준 공시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남윤재 대표의 신주인수권 부사채권은 570억 원입니다. 2021년 11월 6일 당시에 FA는 코로나로 매출이 10배 늘어났고 HLB에 1천억 원에 매각됐습니다. 이때 FA를 이끌던 인물이 남윤재 대표였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HLB는 34회차 신주인수권 부사채권 발행결정 공시를 하고 사채 권면총액은 570억 원으로 설정합니다. 3호 발행이었고 행사가액은 51,262원이었습니다. 이 BW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남윤재 대표입니다. 이 당시 BW 행사가액이 5만원대인데 현재 HLB 주가는 45,000원이죠. 하지만 리픽싱이 있었습니다. 34회차 BW는 조정 후 33,365원으로 행사가액이 정해집니다. 리픽싱 하고 나서 HLB 주가와 비교하니 손해는 아니네요. 손해가 아니라면 오늘 5월 15일에 HLB 분기보고서와 함께 사실 또 하나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보고자는 남윤재 대표입니다. 공시에 따르면 5월 11일에 5,000주 팔고 5월 15일에 12,000주 팔았습니다. 들고 있는 주식은 거의 70만 주나 되니까 들고 있는 주식에 비해서는 사실 아주 조금 판 셈입니다. 앞서 밝혔듯이 원래 재무제표의 주석 끝자락은 썩 유쾌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불안할 만한 것들을 먼저 살펴보면 오히려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최악의 경우부터 살펴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보수적이기도 하고 잘못될 경우 어디까지 잘못될지 내가 누울 자리는 어딘지 대략적으로라도 살펴보고 나야 좀 안심이 되죠. 이제는 조금 기분이 좋아질 만한 메지온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지온은 여러 번 NDA를 제출한 전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각각의 NDA마다 메지온의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공부할 자료가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NDA 일정에 맞춰 천천히 우상향하는 차트를 보여드렸는데요. 약한 맛이었죠. 이번엔 극적인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강한 맛입니다. 무엇이든 재료는 첫 번째 재료가 가장 셉니다. 메지온의 사례에서도 역시 관찰할 수 있고요. 메지온은 2020년 6월 30일에 첫 번째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합니다. 제목은 바로 유대나필 신약 허가 신청, 즉 NDA 공시입니다. 신약 허가 신청일은 전날인 6월 29일인데 공시는 다음날 6월 30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메지온은 상한가를 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 공시도 정말 극적으로 나왔는데 실시간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공시도 극적으로 나왔고 주가도 극적으로 반응했었죠. 메지온의 사례를 통해 NDA 제출은 신약개발 기업에게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재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FDA 승인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많은 돈을 들였고 오랜 시간 임상시험을 했던 신약개발 기업의 그 노력이 드디어 곧 결판이 난다는 시적절한 기대감이 녹아 들어간 주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즉 FDA 심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NDA를 제출하는 순간 기대감만큼은 빵빵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NDA 공시가 나오고 상한가를 갔던 메지온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